왜 우리는 한때 음속을 넘어 하늘을 가르며 질주하던 여객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된 걸까요? 복잡한 물리학 이야기는 잠시 제쳐두고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속도는 대략 시속 120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현대식 여객기의 순항 속도는 시속 880에서 926km 수준이라 이 마법 같은 수치에는 살짝 못 미칩니다. 하지만 연륜이 있는 분들이라면 예전에는 여객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날아다녔다는 사실을 또렷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설로 남은 콩코드나 투폴레프 144라는 이름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그 빠른 비행기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한다고들 하는데 왜 이 분야만큼은 마치 1970년대라는 지난 세대로 되돌아간 듯 정체된 모습일까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더 높이, 더 빠르게.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사건은 전투를 위해 하늘을 필요로 했고 그 결과 항공산업 전반에 엄청난 기술적 도약을 가져왔습니다. 그 시절 많은 이들은 초고속 여객기의 등장도 머지않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른바 음의 장벽을 돌파한 역사적인 순간은 1947년 10월 14일에 찾아왔습니다. 이날 미 공군의 찰스 예거 대위가 조종한 로켓 추진 실험기 벨 X1이 마하 1.04, 즉 시속 약 1100km의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벨 X1의 시험에서는 최고 시속 1541km라는 놀라운 기록까지 세워졌습니다. 출발치고는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초고속 항공기술은 그때부터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군사 분야에서 이러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초 CIA의 의뢰로 초음속 정찰기 SR-71 블랙버드의 시제기가 탄생했습니다. 검은 새라는 별명을 가진 이 기체는 외형도 성능도 그야말로 꿈 같았는데 최대 비행 고도 25,900m에 최고 속도는 마하 3.2, 시속 3,920km에 달했습니다. 당시 어떤 미사일도 이처럼 빠른 검은 새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성능을 구하면서 동시에 극히 복잡한 난제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체 표면이 섭씨 316도까지 달아오르는 극심한 발열이었습니다. 보통의 알루미늄 합금으로는 그 정도 고온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티타늄이 열을 버틸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쉬운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주요 티타늄 광산은 소련 영토였던 우크라이나에 있었고 티타늄으로 외장을 제작하는 공정 자체도 다루기 몹시 까다로웠습니다. 티타늄 판재는 열을 받으면 크게 팽창하기 때문에 변형을 막으려면 판과 판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어야 했습니다. CIA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필요한 양의 티타늄을 확보했지만 두 번째 난제는 끝내 완벽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륙할 때는 기체 곳곳의 틈새로 값비싼 연료가 줄줄 새어나오고 비행 중 온도가 더 올라가야만 간격이 메워지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게다가 음속의 3배로 비행할 때는 엔진 내부의 아주 작은 결함 하나가 곧바로 기체 전체에 즉각적인 파괴로 이어질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966년 1월 25일 시험 비행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기체는 눈 깜짝할 사이 산산조각이나 조종사 2명은 탈출을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결국 조종사 빌 위버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낙하산을 펼쳤지만 비행 엔지니어 짐 츠베어는 기체와 충돌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콩코드. 그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SR-71 블랙버드는 정찰 임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항공 설계자들은 군용기라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여객기 운항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초음속 비행 시 과도한 발열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항공 엔지니어들은 전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기존 날개 형태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공기역학적으로 날렵한 가느다란 델타익이라면 흔한 항공 재료를 써도 초음속 비행에 적합할 뿐 아니라 저속에서도 충분한 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 아이디어가 프랑스와 영국이 공동으로 추진한 유명한 콩코드 프로젝트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수드 아비아시옹과 영국 BAC사는 마하 2.04, 시속 약 2167km로 날 수 있는 여객기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당초 이 프로젝트의 예산은 1억 4천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설계자들은 아음속기에서는 접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기술적 난관과 맞닥뜨렸습니다. 예를 들어 초음속 비행 중에는 조종사가 보조익을 수동으로 조작해도 원하는 반응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파일럿이 대응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상황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료를 재분배해 기체의 무게중심을 바꾸고 그에 따라 자동으로 조종을 보조하는 기내 컴퓨터가 도입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기치 못한 문제는 지나치게 길어진 기수 탓에 말 그대로 코끝에서 벌어지는 일을 볼 수 없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종석에는 시야를 조절할 수 있는 복잡한 가변식 메커니즘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난제를 줄줄이 해결하다 보니 프로젝트 예산은 무려 10배가 늘어난 14억 4천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마침내 기체가 완성되었습니다. 1969년 3월 2일 이 기적같은 비행기는 첫 시험 비행에 나서 최고 시속 480km를 기록했습니다. 승객 없이 음속의 벽을 돌파한 것은 같은 해 10월 1일이었지만 승객을 태운 초음속 비행은 7년 뒤인 1976년 1월 21일에 이루어졌고 그날 두 대의 콩코드가 동시에 상업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이후 콩코드는 30년 동안 꾸준히 초음속 전기편을 운항했습니다. 특히 콩코드의 속도 우위가 빛난 대표적인 예가 대서양 횡단 노선이었습니다. 보통 보잉이나 에어버스 기종이 최대 시속 840km로 8시간 걸리는 대서양 횡단을 콩코드는 최대 시속 2160km로 단 3시간 30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투폴레프 144 프랑스와 영국이 콩코드를 개발하던 거의 같은 시기에 소련 역시 자국산 초음속 여객기 투폴레프 144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서방을 놀라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소련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초음속 여객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소련 지도부에게 경제적 타당성은 사실상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968년 12월 31일 콩코드 첫 비행보다 2달 앞서 투폴레프 144는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마하 2 전후의 속도 성능만 놓고 보면 이 기체는 콩코드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외관 또한 투폴레프 144는 콩코드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소련 엔지니어들은 수송 능력에서 서방의 경쟁자를 능가하고자 했습니다. 투폴레프 144는 승객 150명을 태울 수 있었는데 이는 콩코드보다 50명이나 많은 수였습니다. 물론 승객 편의성은 콩코드보다 훨씬 떨어졌지만 소련에서는 그런 사소한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밖에도 소련 항공 설계자들이 언급을 거리는 차이점이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예컨대 콩코드가 컴퓨터로 엔진을 관리한 반면 투폴레프 144는 제어가 훨씬 복잡해 조종사의 개입이 많이 필요했고 무게도 콩코드보다 20톤이나 무거워 연료 소비가 훨씬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1975년 12월 26일 투폴레프 144는 모스크바에서 알마아타로 우편물을 실어 나르는 첫 상업 비행을 수행했고 1977년 11월 1일에는 같은 노선에서 첫 여객 비행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1978년 5월 23일까지 투폴레프 144는 주 1회꼴로 모스크와 알마아타 간
약 3,260km를 정기 운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탑승객 수가 80명을 넘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루브르제 항공쇼에는 편도 단 한 번만 비행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뒷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여객용 초음속기를 덮친 블랙스완. 초고속 여객기의 짧은 황금기에는 운명처럼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따라붙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시작된 문제는 결국 운항 종료에 이르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항공사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 초고가 항공기의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매와 운항에 나선 곳은 프랑스와 영국의 국영 대형 항공사 두 곳뿐이었습니다. 초음속 여객기는 연료를 많이 먹고 탑승 가능한 승객 수도 제한적이라 경제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콩코드는 1시간 비행에 25,000리터가 넘는 연료를 태웠습니다. 참고로 같은 1시간 동안 보잉 737은 약 3,200리터만 소비합니다. 속도가 빠르다 한들 경제성 면에서는 가혹할 정도로 불리했던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콩코드의 항공권 가격은 상상을 초월한 만큼 치솟았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대서양 횡단 왕복 티켓 가격이 12,000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위와 체면을 중시하는 부유층에게는 그 정도 금액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들은 기꺼이 거액을 지불했습니다. 게다가 고도 18km 상공에서 지구의 공류를 뚜렷이 내려다보고 시차 덕분에 런던 히스로를 출발한 시각보다 더 이른 시각에 뉴욕에 도착하는 말 그대로 시간을 앞지르는 듯한 경험은 매우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항공권 값을 아무리 올려도 오일 쇼크 이후 급등한 연료비를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에어프랑스와 브리티시 에어웨이는 결국 정부 보조금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이유만으로도 운항 중단을 결정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콩코드를 완전히 코너로 몰아넣은 데에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엔진 소음이 너무 커서 많은 나라가 자국 영공에서의 초음속 비행을 금지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싱가포르 노선은 중단됐고 미국은 콩코드의 착륙을 버지니아주 덜레스 공항과 뉴욕 케네디 공항 두 곳으로만 제한했습니다. 아마도 콩코드 계획의 최후 통첩을 날린 사건은 2000년 7월 25일 파리 상공에서 일어난 사고였을 것입니다. 사후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콩코드 직전에 이륙한 다른 항공기에서 떨어져 나온 티타늄 파편이었습니다. 시속 280km로 이륙 가속 중이던 콩코드가 그 파편을 밟아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타이어 조각이 날개를 강타하면서 연료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체 결함이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결국 활주로에서 약 3km 떨어진 지점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09명 전원, 그리고 추락 지점 호텔에 있던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정기 여객편으로 운항 중이던 콩코드는 12대뿐이었습니다. 모든 비행은 일시 중단됐고 개량형 연료탱크 장착이 완료된 뒤에야 다시 하늘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이것이 콩코드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고였고 본질적으로 기체 결함이 직접 원인은 아니었지만 이미 운명의 시계는 기울어 있었고 2003년에 콩코드 운항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소련산 투폴레프 144의 운항기간은 그보다도 훨씬 짧았습니다. 프로그램 조기 종결에 도화선이 된 사건은 1973년 루브르제 항공쇼에서 벌어진 시범 비행 중 사고였습니다. 투폴레프 144는 급격한 회전을 복원하지 못하고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참혹한 사고 이후 투폴레프 144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개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77년 11월 1일부터 1978년 5월 23일까지 모스크바와 알마아타 사이에서 몇 차례 상업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엔진 하나가 화염에 휩싸이는 두 번째 사고로 인해 소련의 초음속 여객기 계획은 완전히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3년 약 30년 동안 이어졌던 초음속 여객기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에는 기술적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고 경제적 비용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객용 초음속기의 역사는 가까운 미래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붐 테크놀로지는 승객 75명을 태울 수 있는 오버처라는 기체를 2026년에 첫 비행시킬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예상 최고 속도는 시속 2300km, 최대 항속 거리는 8300km로 상업 운항 개시는 멀지 않은 2029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초음속 여객기 시대가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머지않아 그 해답이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소셜미디어에도 널리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